어머니가 먼저 공격당하고 절명시키고 아이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달려드는 걸 했다? (2008년 11월 27일) 오전 겨울 초입에 들어섰던 때라 바람은 쌀쌀했지만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 앞은 모여든 사람들로 복잡했습니다. 큰 변고라도 생긴 것인지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었고 어느 집 현관 앞을 경찰 몇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 25분경 112 신고센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아는 사람이 살해당한 것 같아요. 애기도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친구의 아내가 살해당한 것 같다는 한 남성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의 친구인 김 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충격에 신고 전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은 아내가 사망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35살 아내 복 씨의 시신은 피범벅이었고 방 안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아내 복 씨는 흉기로 목과 가슴, 배 부위를 무려 15군데 이상 찔린 상태였는데 특히 복부에 상처가 심각했습니다. 벌려진 상처 틈 사이로 장기가 흘러나와 있는 매우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토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엄마 옆으로 2살 배기 딸아이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칼에 찔린 흔적은 없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관은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없었고 집에서 없어진 물건이나 금품을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성범죄의 흔적도 없었고 아내 복 씨를 살해할 때 쓰인 흉기도 집 안에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모녀의 처참한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42살의 남편 김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현장을 묻는 경찰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어젯밤 9시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는 딸을 데리고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술을 더 마신다고 처남에 포장마차로 갔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제가 친구에게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10시쯤 와서 오자마자 딸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술 생각이 더 나서 처남에 포장마차로 가서 새벽 1시쯤부터 선배랑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처남과 선배에게 확인한 결과 셋이서 밤새 술을 마셨고 노래방까지 다녀왔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남편은 두 사람과 새벽 5시경 헤어진 이후 집으로 곧장 돌아오지 않고 사우나에 들렀다가 아침 7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망해 있는 모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진술대로라면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1시에서 아침 7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려 15군데나 흉기로 공격당한 아내의 시신에는 저항은이 전혀 없었고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검을 위해 아내의 시신에 이어 아이의 시신이 수습돼 구급차로 옮겨지자 아파트 주민들의 입에선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준비한 사건은 2008년 11월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35살의 엄마 복 씨와 2살 딸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세 가족 중 2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먼저 이제 2명의 가족이 한 공간에서 둘 다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공격 방법이 달랐어요. 이런 점 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부자의 한 거냐 외부자의 한 거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외부자라고 하면 뭐 비교적 저항은에 대한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항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잘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의식이 없을 때, 둘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공격했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닌데 애엄마를, 네. 그것도 집안에 있는, 굳이 죽일 이유가? 그것도 15번이나 찔러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또한 여기서 목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목이나 얼굴이라고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목과 가슴, 배가 복합 자상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복부예요. 이 무엇인가 원한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감정적인 것이 있는 부분하고 섞여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자상 중에서 열린 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이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찌르고 뺀 것이 아니라 찌르고 돌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냥 찔렀다가 넣었다 뺀다고 일명 얘기를 하는 네. 경우에는 이 폭이 장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건 안 되는 아니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넣었다가 넣은 상태에서 요동을 친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나? 절명을 시키려고 하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그러면 절명을 시킬 부위인데 배는 왜 그랬지? 일반적인 강도하고는 아닌데? 아이는 X살이에요. 그러면 2명이 들어왔나? 2명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먼저 공격당하고 절명시키고 아이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달려드는 걸 했다? 그럼 칼을 이용하죠. 네,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칼을 빼고 그럼 시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시차가 있을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이 칼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뭐라도 들었겠죠? 네. 근데 왜 아이는 그걸 아니고 X살을 했죠? X살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런 형태인데 이건 뭐지?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정은 없다는 거 아마 경험 있는 형사가 봤을 때 이건 외부인이 아닌데? 라고 바로 생각했을 거예요. 앞서서 이제 관계성 여부, 특히나 아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관계성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안에서 다른 뭐 강도나 성적인 그런 흔적이 없어요. 만일 이렇게 관계성 범죄라면은 본인이 사실 관계 안에서 지목을 당해서 수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다른 형태의 어떤 스테이징, 그러니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강도인 것처럼 꾸민다든지 아니면 성범죄인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을 법도 한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범죄인 것처럼 뭐 네. 옷을 헤쳐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속옷을 벗긴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물세큰조차도 없어요. 물세큰 근데 사실 물세큰을 해놓기가 좀 애매한 것은 일단 피가 막 선혈이 낭자하고 막 그랬다고 하면은 거기에 겁을 먹은 누군가 그럼 관계성을 알 수 있죠. 범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죠. 아, 그럼 거기서 이제 심정적으로 다른 행동을 못하게 딱 사고가. 그렇죠. 고정돼 있는 거. 심리적으로 이제 얼어붙는다고 하죠. 예, 이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경험치가 없는 사람인데 경험치가 있어도 좀 애매한데 네. 15번은 오버킬은 아니거든요. 네. 오버킬도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절명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둘 사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 근데 이 현장에서 이 남은 이런 흔적들만 보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계획성하고 우발성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된다면은 이 현장에는 어떤 흔적으로 또 주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우발성과 계획성이 반반이죠. 네. 완전히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계획적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는 별도의 어떤 계획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거는. 아이는 별도로 죽여야죠. 그걸 아이가 없을 때 죽이거나. 네. 근데 아이를 별도의 방법을 죽였어? 그러면 이거는 계획성이 애매한데? 이 남편의 친구가 경찰에 살인 시간 신고한 시간이 오전 9시 25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집에 이제 돌아와서 아내와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신이 신고 시간은 이제 다시 보면은 9시 때예요. 그래서 이게 2시간의 시간이 있긴 합니다. 본인이 집에 왔다고 하는 시간하고. 이것도 매우 신고된 이상하죠. 시간.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2시간 동안 뭘 했냐? 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사실 범죄 시간이 7시가 아니라 7시 이전이 아니라 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이 이제 계속 7시까지는 요 술을 마신 사람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건데 네. 7시 이후의 알리바이는 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이가 불안정한 거죠. 네. 네. 경찰은 일단 아파트에 드나든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CCTV 수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CCTV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간 이후 수상한 사람의 모습은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새벽 1시경 남편 김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는 그가 처남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시간대였습니다.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새벽 1시 이전에 집을 나섰어야 했던 것입니다. 집을 나온 남편의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몸을 복도벽에 바짝 붙이고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곧 CCTV에서 사라진 김씨. 그런데 이후 김씨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을 때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지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간 김씨. 수사팀은 신고 시간이 지연됐다는 점과 CCTV에 찍힌 수상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김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고 수사팀과 김씨의 줄다리기는 몇 시간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김씨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옷가게, 다방, 소주방까지 차렸다가 모조리 말아먹었다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써대는 통에 카드빚이 4천만 원이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홧김에 살해했습니다. 아내의 낭비벽과 생활고에 못 이겨 싸우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살 아이까지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더 조사했는데 아내 복 씨가 한 달 전에 자신의 명의로 1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피의자와 딸로 되어 있었고요. 어린 딸까지 사망했으니까 보험금은 피해자한테 다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러나 김씨는 보험금 때문에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책임은 모두 피해자인 아내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밥도 맨날 외식으로 해결했어요. 그렇게 망하고 카드빚이 있는데도 명품 옷이랑 가방만 사고 아주 사치가 심했습니다. 집 대출금에 카드빚까지 합치면 빚이 1억 5천이나 됐다고요. 나한테 빚 갚으라면 회사 그만두고 포장마차나 차리자고 해서 아내 말대로 포장마차를 냈는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씀씀이를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김씨는 아내가 사치스러울 뿐 아니라 술도 많이 마셨고 아이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에게 분노가 점점 쌓여가던 김씨는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 마트에서 산 식칼을 보일러실에 감춰뒀던 김씨는 사건 당일 아내가 만취해 잠이 들자 칼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는 왜 어린 딸까지 살해했던 것일까? 김씨가 범행을 마치자 잠들었던 딸이 깨면서 엄마의 상태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아빠 왜 그래라며 울면서 김씨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씨는 순간 딸아이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생각했고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어린 딸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네, 범행 과정은 본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구성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CCTV 분석을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한 그 움직임을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1시부터 7시까지 술을 먹었다는 알리바이는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봤던 건 이제 이후에 2시간 동안 빈 시간이었는데 그 전에 1시에 이미 뭔가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오는 이상한 장면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수상한 움직임으로. 그렇다면 이 시간대 구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그때 살해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걸요? 네, 10시에 사실 아내가 이제 집에 9시쯤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10시쯤 집에서 골아떨어졌다. 그 같이 있었던 시간이고 그렇죠. 본인은 이제 3시간 정도 뒤인 1시에 이제 나가서 술을 또 먹은 거니까 3시간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마 피가 많이 묻었을 텐데 그러면 어차피 자기 집이니까 네. 이것을 세탁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시체가 모양이 반듯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행 시간이 1시 이전 대충 그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검은색 비닐봉지는 흉기 범행 도구가 있지 않았을까. 만일 이 사람이 살인 범이라면은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남자 형제와 술을 먹으러 나간 거거든요. 결국은 그 아내 이게 처남이죠. 네. 실제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범죄 완전 범죄치고는 상당히 부족하죠. 굳이 딸을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네. 지금 자기 얘기로는 아내가 사치, 낭비벽, 그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있었어. 빚도 많아. 말아먹었어. 분노했어. 그리고 보험도 있어. 딸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왜? 어차피 자기가 보호자면 그 돈은 어차피 자기 앞으로 나올 텐데 네. 이건 좀 애매한데
2살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물론 이게 목격자로서 발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제 좀 위험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 나이대거든요. 뭐 어떤 신뢰도나 어떤 발언의 정확성에는. 만약에 완전 네. 범죄를 했다고 하면은 네. 아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딴 데 보내거나 아니면 네.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럴 생각도 못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건지 네. 그거는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범행 도구인 칼을 일주일 전에 마트에 사서 보일러실에 숨겨놨다가 뭘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발적으로 만일 본인의 주장은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우발적으로 하는데 일주일 전에 준비한 건 일주일 전은 이건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칼은 계획적으로 준비했는데 네. 다른 건 전혀 계획적이지 않잖아요. 네. 알리바이도 계획적이지만 CCTV는 확인도 못해. 네. 어디 찍고 있는지도 몰라. 딸아이는 어떻게 할지도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못한 거잖아요. 그냥 애초에 그러면 둘 다 죽일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성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계획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력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의도의 계획성을 봤을 때 이제 의도는 법정에서 확실히 계획성인데 네. 완결성, 네. 수행력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 사람한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범행 이후에 김 씨는 피 묻은 옷하고 칼을 비닐봉지에 싸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고 했고요. 혹시 그 모습이 CCTV에 찍힐까봐 복도 벽에 붙어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후에 진술을 했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있어요. 네. 그럼 CCTV 안 찍히나요? 혹시나 앵글 밖을 벗어날까봐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한 미리 모양이고요. 확인을 하든가. 이후에 비닐봉지를 아파트 복도 반대편 난간에서 밖으로 이제 집어 던졌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비닐봉지를 주워서 1km 떨어진 옆마을에 가서 이 피 묻은 옷을 태웠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다시 돌아와서 피 묻은 칼을 화단에다가 이제 묻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옆마을에 갔으면 그냥 거기다가 또 그것도 외부에 하면 되는데 어쨌든 자기 사는 공간에 칼을 묻은 건 조금 피 묻은 옷을 태워. 그럼 칼도 태우지. 아니 칼도 거기서 그럼 망치로 아니면 뭔가로 이렇게 네. 아니면 마을에 개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던져버리든가. 아니 저수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당연히 차 타고 왔을 테니까. 네. 뭐가 안 맞죠? 네. 상당히 이 사람의 심리적이나 정신 상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 수사가 계속되면서 밝혀진 김 씨의 범행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나올 브리핑 내용의 표현 수위가 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좀 미리 좀 언지를 드립니다. 청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씨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순간은 사건이 있기 약 3주 전이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입니다. 2008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든 동안 목을 졸라서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운전기사용 장갑을 사서 피고인의 집 신발장 서랍에 보관하였다. 목을 조를 때 쓰려고 장갑을 구매해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김 씨. 그는 불면증이 있다고 병원을 찾아가 수면제를 처방받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커피에 수면제 2알을 녹여서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범행 전 수면제 효과를 실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푹 잠들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쉽게 잠에서 깼습니다. 예상보다 수면제 효과가 강하지 않자 약 2주일 뒤 김 씨는 마트에서 칼날 길이 17cm의 식칼을 구입해 보일러실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1월 26일 오후 5시경 김 씨는 수면제 2알을 커피에 타서 아내에게 먹이고는 오후 6시 30분이 되자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외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인도 불러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김 씨. 딸을 먼저 집에 데리고 간다는 핑계로 밤 9시경 귀가했고 아내는 지인과 함께 처남의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약과 술에 취해 만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되자 일부러 지인에게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시에 집에 들어온 아내가 쓰러지듯 안방에서 딸과 함께 잠이 들자 밤 12시 40분경 김 씨는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보관해두었던 운전기사용 장갑을 꺼내 끼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맡에 둔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랐다. 하지만 범행 도중 피해자가 깨어나 발버둥 치자 이불이 벗어지고 눈을 뜬 상태로 피고인을 보고 지은 아빠라고 소리쳤다. 아내는 죽지도 않았고 심지어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김 씨는 아내의 머리맡에 두었던 식칼을 들고 아내를 무참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부의 자창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아내.
어느새 딸아이는 깨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울먹이며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보인 행동은 악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아이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이후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사망하지 않자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흰색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뒤에서 수건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김씨는 증거를 인멸하고 근처에 사는 선배를 불러 처남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노래방까지 다녀온 김씨.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선배와 처남을 집으로 데려가 시신을 발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와 처남이 술에 너무 취한 바람에 각자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계획에 실패했습니다. 당황한 김씨는 일단 사우나에 가서 이후의 일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윽고 아침 7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간 김씨. 약 2시간 뒤인 오전 9시 20분쯤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 충격을 받은 척 연기를 하며 아내와 딸의 사망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범행 과정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이제 본인 주장하고 형량 관련된 이야기랑 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좀 비교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름 계획적으로 철저한 뭐 준비를 한 듯 자기는 뭐 보였는데 커피도 미리 타서 한번 먹여보고 얼마나 이게 빠지는지,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그 수면제 플러스 술도 먹여야겠다. 그래서 지인을 불러서 긴장을 풀리게 해서 더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본인 나름에는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한 듯이 보입니다. 어떤 형태의 욕구는 큰데, 욕망은 큰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것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람 같아요. 물론 이거 범행과 연결시켜서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딱히 인생의 어떤 성공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어떤 노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걸 회피했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못한, 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제대로 못한. 근데 실제로는 여러 범죄자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네. 그러니까 완결성이 떨어지는, 금방 들통날 범죄를 왜 하지? 근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욕망은 있고, 그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범죄도 생각했지만 그 범죄 자체가 너무나도 허술해. 네. 현실적으로는 이런 범죄자는 사실 많습니다. 많이 이제 가족 내에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본인이 이제 목격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이제 누굴 데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딴 사람을 이제 목격시키려고 보낸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술을 적게 먹이든가, 네. 아니면 술을 적게 먹는 사람을 데려가든가. 네. 근데 그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애초에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면 술을 적게 먹고 자기 말이라면 잘 듣는 사람을 데려가서 자기 알리바이를 확인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을 졸라도 베개로 덮어도 아내가 죽지 않자 옆에 칼을 또 미리 준비해놓고 그 칼을 이용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그도 못하는 인간이잖아요. 네. 살인도 못하는 인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는 형태의 범죄조차도 못하는 존재,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 무엇인가 결단력도 약하고 수행력도 약한 그런 사람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한 진술은 사실에 의거했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마트에서 샀고, 또 분명히 그 아이한테 손 아니라 수건을 사용했으면 그것도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자기 부인한테도 목을 졸랐다고 하면 여기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왜 제가 좀 애매하다, 15번이 애매하다, 그리고 왜 복합적으로 나타났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살해를 할 어떨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찔러본 거잖아요. 목도 찌르고. 그래서 네. 절명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수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오버킬인가? 아닌데? 뭐 이랬어?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허술해? 이거 알리바이 이렇게 허술해? 근데 실제로는 그래.
실제로. 그럼 이 사람의 행동적인 특성을 먼저 봐야죠.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완수한 것이 별로 없는, 다 그냥 남이 시켜서 남에서 그냥 뭔가 만들어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범죄 자체도 네. 실제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인간도 아빠라고 그 순간에 이제 보통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어떤 상황인지 두 살이면 모르고 그렇죠. 아빠니까 간 거거든요. 무서우니까 아빠한테. 나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도망갔죠. 네. 이거는 이 아이도 죽일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별도의 판단 안 하고 목격자라는 생각을 바로 하고 바로 죽였다고 하면 이거는 애초에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끔찍한 범행의 전말이 밝혀지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마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저지른 이런 인면수심의 범행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기 약 2년 전인 2006년 6월 10일 자정이 넘은 시각 김 씨는 자동차를 몰고 충북 보은군 수안면의 어느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약 일주일 전에 주유소에서 구입한 1.5리터 용량의 휘발유 2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유소에 가 휘발유를 구입해둔 상태였습니다. 약 새벽 1시경 어느 주택 근처에 도착한 김 씨. 차에서 내려 휘발유를 손에 들고 주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주택 뒷담을 넘어 열려있는 주방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김 씨. 그는 거실을 지나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어느 노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문 안쪽으로 휘발유를 흘려 뿌리고 거실 소파, 부엌 가스호스 등 내부에 휘발유를 골고루 뿌린 다음 다시 주방 뒷문으로 나갔다 앞마당으로 와서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일회용 라이터로 창문에 닿아있는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안방 등 주택 전체에 번지게 했다. 불길은 김씨가 뿌려놓은 휘발유를 따라 노부부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주택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노부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약 이틀 뒤 화상 치료를 받던 노부부는 화염화상, 흡입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노부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울고 있는 노부부의 아들이 바로 김씨였습니다. 김씨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김씨는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허리 수술 받으신 뒤부터 평소에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아버지도 괴로워하셨어요. 방화에 의한 화재였기에 경찰은 주변인들을 조사 중이었는데 김씨가 부모님의 죽음이 자살일지 모른다는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씨의 아내도 남편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확인해줬습니다. 결국 경찰은 노부부가 병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동반 자살을 했다고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2008년 화재 사건에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 그날 새벽에 본 것 같아요. 긴가민가 했는데 그 어르신들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와서 도망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불길이 막 치솟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 수사팀이 다시 조사를 시작하고 있던 와중에 김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 경찰에 체포됐던 것입니다. 경찰은 김씨를 추궁한 끝에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휘발유를 구입한 구매처도 찾아냈습니다. 김씨는 왜 부모님을 살해했던 것일까? 그는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과 땅을 노렸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김씨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집과 토지의 명의를 김씨 앞으로 돌려놨는데 이것을 좀 더 빨리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가 하고 있던 다방 소주방 다 망하고 빚이 생겼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래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 부모님 살해하고 집과 토지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고요. 하지만 주택과 토지는 팔리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토지를 담보로 약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수리해서 2천만 원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다 써버렸다고 이후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돈이 필요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진술이네요.
이런 종류의 인간은 기생인간이라고 하죠.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다 부모님 돈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장사도 다 장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부모님 돈으로 했던 거고 당연히 그러면 나중에는 생각이 부모님을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이런 종류의 인간이 기생인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될 겁니다. 부인과 공모를 했느냐 네. 아니면 부인이 묵인했느냐. 지금 상태를 네. 보면은 알리바이 때문에 알리바이가 네. 남편과 하루 종일 있었다. 하루 종일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럼 남편이 협박을 해서 그랬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은 둘 다 보는 거예요. 네. 그죠? 어차피 부모님 돈으로 장사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암묵적 공범일 수는 있겠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경찰은 뭐 했느냐. 분명히 휘발유로 방화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방화를 통해서 동반 자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죠. 자살을 해도 보통 동반 자살을 해도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 이른바 목을 매거나 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재로 인한 사망 수사를 경찰이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이 방화범을 못 잡았고 그 방화범이 결국은 자기 부인까지 죽인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인화성 물질이 집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 집 방 안에 안방에만 뿌리든지 뭐 이게 이게 있었는데 집 전체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요. 뿌려져 있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발견된 위치나 여러 가지만 봐도 사실은 이게 너무 자살로 보기에는 이상한. 그렇죠. 제대로 안 한 거죠. 왜? 제일 쉬운 방법이 자살 처리예요. 이게 사실 욕을 먹어 싸죠.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결국은 살인범을 놔버린 꼴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방화 시뮬레이션만 했어도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허술하게 한 거고 누가 봐도 이게 이렇게 골고루 뿌려갖고 자살을 해? 그리고 또한 라이터 어떻게 붙였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 이런 거? 근데 실제로는 바로 죽지도 않고 이틀, 하루, 3일 걸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 죽었어요.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 얘기잖아요. 아들이 그런 얘기, 부모가 자살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따위로 얘기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누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네. 해야지 맞는 거지. 네. 아니 이 아들은 이해 당사자예요. 네. 아니 상속의 당사자잖아요. 네. 이해 당사자의 말을 믿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이따위 경찰이 이게 보지도 누군지는. 근데 결국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어떤 마을 주민이 목격자로 났어요. 사실 그럼 목격자 탐문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목격자는 금방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도 이 노부부 살인에 방화 살인에 아내도 공범이었고 네. 공범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왜 수사가 시작되니까 결국 자기 아내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입 막기 위해서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충분하죠. 그 부분에서는. 네. 김 씨가 이게 범행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기 전날 부모님 집에서 이미 들려서 만나 뵙고 나오면서 몰래 주방 뒷문 잠그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악랄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주무시는 안방 쪽으로 휘발유 넣어놓는 불길이 그렇죠. 그쪽으로 뻗치도록 뭐 이런 것들을 당시에 했다. 아니 그럼 제대로 죽이려면 제대로 고통 없이 돌아가시게 하거나 그 화상 흡입 화상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이건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이죠. 저희가 이제 가족 살해를 하는 그 연쇄적으로 그렇죠. 그런 보험, 특히 보험이나 돈 관련된 유산,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네. 많이 봤는데 이런 인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끝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무능력해요. 네. 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희생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거죠. 네. 일종의 거미형. 그죠? 거미형 인간이죠. 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돈 관련된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유산이나 보험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그렇죠. 하고 하는 이건 거죠. 성별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남자군 여자군. 네. 엄여인, 김선자,
이 김종무 다 같은 유형의 인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자신의 부모 아내 딸을 살해한 살인범의 이름은 김종무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름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결국 김 씨는 2009년 4월 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살해 동기도 전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라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김 씨에게 감형을 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폐륜적 범행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더 이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39세의 늦은 나이에 만난 부인의 낭비벽과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과 딸을 돌보지 않는 태도, 부모와 부인과의 갈등 등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신경질적 증상 때문에 시달려 오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나가도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인은 이제 그 일명 주류나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방 뭐 그쪽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판단에 이런 본인 진술에 판단에 영향을 줬을지 영향을 주죠. 네. 왜냐하면 일종의 티켓다방 영업했던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부인이.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 그런 어떤 부인을 만나서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상실 미약을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증적인 얘기가 정신병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신경증적인 것이 뭘까라는 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신경증적인 증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신경증적인 게 뭘까요? 신경증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병적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되는데 이거 정신병이 아니고 네.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약을 정신과에서 타먹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신경증적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 판사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판결문도 봤는데 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 판사의 머릿속에는 신경증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성 네, 그런 이런 표현인 것 히스테리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건가요? 용서받지 못할 인간도 무기징역으로 해갖고 무기징역이면 가석방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 남편, 아빠에게 억울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